지난 주말에 우리가 지방직 시험 봤던 문제들 좀 해설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이번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고 또 새롭게 강조되는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주말에 6월 20일 시행한 지방직 문제 가운데 응용역학은 토목직 문제 가운데 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 평이한 수준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응용역학의 구성이 이제 크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역학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재료역학 부분이 있는데, 구조역학 부분은 이것은 이제 구조물에, 그러니까 보, 기둥, 슬래브 판과 같은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구조물의 거동을 다루고 좀 매크로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료역학 부분은 그 구조물을 구성하는 미소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미소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이라든지 변형 또는 뭐 비틀림 또는 그 강체가 움직일 때 그때의 그 강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강체에 연결된 부분들의 좀 마이크로한 거동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통상 이제 재료역학 부분은 문제가 한 4문제 이내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구조물보다 재료역학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재료역학 문제가 많을수록 좀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료역학 문제가 숫자로는 한 7문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그 대신 구조역학에 나오는 소위 이제 정정구조물이죠. 그죠? 정정보와 라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발력을 구하고 전단력을 구하고 휘 모멘트를 구하고 이것의 모멘트 다이어그램, 전단력 다이어그램을 찾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을 하고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줄고 재료역학의 마이크로한 거동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재료역학 문제 수준이 아주 고난이도보다는 보통 이제 뭐 중난이도 이하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게 나왔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마 뒤에 난이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높은 수준의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좀 적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한 70점 이상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구조역학도 그렇고 재료역학도 그렇고 우리가 그 구조 공식지배라고 일본 분들이 편집한 책이 있는데, 대략 한 500~6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역학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600페이지 되는 그걸 다 암기를 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정도로 그 책이 두꺼운데, 그러려고 하면 거의 암기 기계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근데 보통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암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이 공식이 그렇게 구성된 원리, 그러니까 구조 거동이죠. 구조 거동. 원리하고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원리 개념을 통해서 공식에 활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조금 이제 응용이 되거나 사고력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리나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한 단계 사고를 통해 갖고 활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만 외워가지고 뭐 케이스가 10가지 케이스 있으면 10가지 케이스에 따른 공식들을 다 따로따로 외워가지고 그걸 적용한다,
이것은 좀 이제 요즘 추세에 사고력이 조금 더 중시되는 추세의 문제는 맞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준비한 한 5, 6개월 정도 준비한 분들은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한 70점 수준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는 보면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고난이도 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16번, 17번이 나왔고, 중난이도가 한 4문제 정도, 3번, 12, 14, 15번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14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것을 거의 다 맞추거나 한두 개 틀리더라도 중난이도 한두 개 합치면 적어도 70점은 쉽게 이제 맞을 수가 있고, 토목에서 응용역학에서 70점 맞으면 이건 어느 지역이든 공통 과목이 꽈락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성적입니다. 거의 응용역학은 꽈락만 면하면 합격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공식암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부법인데 2025년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공식암기보다는 개념과 거동 원리를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정 구조 부분,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한 7문제, 6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한 2-3문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재료역학 부분은 대체적으로 응력과 변형을 조금 이렇게 여러 관계로 따지고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고도 필요하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중난이도 정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 재료역학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계속 지난번 3월에 국가직에도 재료역학 부분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재료역학 부분의 문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서 보면 이건 이제 뭐 구조역학의 평이한 문제죠, 그죠?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지점 B가 있는데 지점 B의 수평 반력의 크기와 방향은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중은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점 B의 수평 반력의 크기와 방향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이런 구조물에서 A 지점은 우리가 힌지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B 지점은 롤라인데 롤라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는 자유롭고 이 방향의 변이만 생긴다고, 반력만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A는 힌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 반력하고 수평 방향 반력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처음 표현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 XY 좌표계에서 맞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중이 10kN 이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단 이쪽 방향으로 표기를 해놓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뭐 나중에 방향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를 RAV라고 하고 여기를 RBH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B 지점에 호리존탈 수평 방향의 반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힘의 평형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일단은 RP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점에서 모멘트를 쓰면 됩니다. 모멘트 평형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RAV와 RBH 둘 다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F Y는 0, 시그마 F X는 0 이걸 가지고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그마 M은 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A점에서 모멘트 평형만 세우면 바로 우리가 RB를 구할 수 있으니까, RBH를 구할 수 있으니까 시그마 M A는 0 이걸 쓰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3개 가운데 이걸 쓰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해보면 A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A점으로부터 수직한 거리가 있는 힘들이니까
요 지금 10kN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수직한 거리가 A점에서 10m가 있고, 그 다음 이제 20kN 하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수직한 거리 5m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RBH 반력은 내가 이 방향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 힘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정한 힘은 A점으로부터 수직한 거리가 10m 플러스 5m니까 15m가 되는 거죠. 그죠? 15m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A점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들인데, 일단 모멘트의 방향은 우리가 시계 방향을 계산할 때는 정리각적으로 플러스로 보고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10kN의 힘은 A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고, 20kN 힘도 A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고, RBH 같은 경우에는 A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10kN 곱하기 10m네, 10m. 10m 힘이 요 힘으로 인한 A점에서 모멘트고, 그 다음에 이제 20kN 곱하기 5m, 이것도 역시 플러스고, 20kN 곱하기 5m가 이제 요 힘으로 인한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B점에 RB로 인한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 RB의 H 곱하기 거리는 15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0이 되니까 RBH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걸 계산하면 100이 되고, 이것도 100이 되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되니까 여기가 좌변이 200이 되고 우변에 15를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RB의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이게 양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5로 약분을 하게 되면 5, 3은 15, 5, 4, 10 이렇게 되는 거죠. 5, 4, 20이 되니까 3분의 40이 되고 방향은 이 방향이 되니까 우리가 1번이 답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식을 정확하게 모멘트 평형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세우기만 하면 답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설명과 더불어 한다고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탄성 완전 소승 재료로 만들어진 보호 단면의 형상계수. 우리가 이제 형상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쉐이프 팩터입니다. 그래서 형상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게 이제 소승 모멘트 분의 탄성 모멘트,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소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MP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소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는 I분의 MY고 S분의 M, 요 관계를 보면 요 모멘트는 FS가 되잖아요. 그죠? 시그마 S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그마 이거는 강도니까 강도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탄성 계수인데, 그래서 탄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탄성 단면 계수라고 해서 우리가 S에 비례하는 값이고, 소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 시그마가 F니까 탄성 항복 강도를 탄성 단면 계수로 곱한 게 이게 탄성 모멘트가 되고, 소승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항복 강도를 소승 단면 계수, 소위 이제 Z라고 하는데 소승 단면 계수, 이거는 탄성 단면 계수고 이것은 소승 단면 계수입니다. 소승 단면 계수. 단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응력과 변형의 관계에서 비례 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모멘트와 응력 관계에서 이제 비례 상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탄성 단면 계수는 이런 직사각형에 있어서 탄성 단면 계수는 폭이 b이고 높이가 h일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를 상하 연단거리 2분의 h로 나누게 되는 건데, 이게 12분의 bh 3승이니까 이거는 6분의 bh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승이 되었을 때 소승 단면 계수는 요거 좀 작은데 요거는 소승 단면 계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건 4분의 BH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을 B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4분의 BH 제곱분의 6분의 BH 제곱이 돼가지고 결국은 요걸 계산하면 이게 이제 4분의 BH 제곱은 똑같이 약분하고 4분의 1분의 6분의 1 이렇게 돼갖고 6분의 4 이렇게 요게 반대로 됐네. 어쨌든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소승이 되고 여기가 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1분의 6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반대 6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돼갖고 이것은 1.5배가 됩니다. 이제 직사각형일 때 1.5가 됩니다. 형상계수. 이제 보통 우리가 직사각형의 쉐입 팩터 형상계수는 1.5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건 뭐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형상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복한 상태의 응력이 이제 탄성단면계수고 이제 소성 모멘트를 일으키는 능력이 이제 이 단면 성능이 이제 소승 단면 계수인데 이것은 뭐냐면 소위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가 이제 이런 보가 있는데 보에 이제 어떤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 보의 제일 가운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응력 변형 곡선이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상하 연단 부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항복 응력, 쉽게 말하면 시그마 Y인데 결국 이게 강도로 치면 FY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상하 연단이 FY에 도달했을 때 이게 이제 항복 상태가 되는데 항복을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하중을 더 가하게 해주면 지금 탄성 완정소승 재료라고 하는 것은 탄성하고 완정소승 이렇게 되는데 한 상태가 항복이 됐는데도 계속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요 항복 부분이 조금씩 응력이 여기도 항복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상하 제일 끝 연단 제일 끝 여기만 항복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밑에까지도 항복이 되고 여기도 여기까지도 항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항복하는 범위가 안쪽으로 이렇게 중립축 쪽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 말은 여기만큼 항복했다가 그 다음 요만큼이 항복이 되는 거죠. 여기가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도 항복이 되고 조금 더 힘이 증가하면 여기까지 항복이 됩니다. 여기도 힘이 증가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항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항복이 돼갖고 점점 힘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도 항복이 되고 여기도 항복이 되고 또 여기도 항복이 되고 여기도 항복이 되고 그래서 이 중립축까지가 다 항복이 되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항복이 되는 이런 유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단면이 다 항복이 되는 거죠. 전 단면이 다 항복이 되면 이 보부재의 성능은 마치 이게 힌지인 것처럼 여기가 전체가 다 항복이 되었고 자유롭게 힌지가 된 것처럼 요 보의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동을 힌지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구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소위 소성힌지라고 합니다. 소성힌지. 이게 이제 소승학에서 소승힌지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했는데 그랬을 때는 전 단면이 다 항복 강도 FY에 도달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탄성 단면 계수를 나타낼 때 탄성 모멘트 요거하고 소승 모멘트를 나타내는 이거하고 두 개의 이제 B가 결국 형상 계수가 되는데 이것의 우리가 이 구조 거동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탄성 단면 계수의 탄성 모멘트 한도에 이르렀을 때 FY에 되면 이 결국은 여기가 항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복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전 단면이 다 항복해 갈 때까지 이마만큼의 이 항복을 계속해 가면서 이마만큼의 연성적인 거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계수가 크다는 말은 연성거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힘을 버티면서 변형으로 힘을 흡수를 해가지고 충분한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연성적인 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계수가 크면 연성적인 거동, 형상계수가 크면 연성적인 거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형상계수가 작으면, 그 대신에 형상계수가 작다는 말은 뭐냐면 거동이 연상적이지 않은 반면에 단면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H형광 같은 경우, H형광은 단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단면을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저 해서 만들어 놨는 건데, 이것은 상하 연단이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그죠? 항복을 하게 되면 휨에 대해서 요까지는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에, 프렌지가 크기 때문에 항복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여기 지나고 나면 이 안쪽으로는 급격하게 연성거동이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갖고 요 경우에는 항복할 때는 큰 응력을, 강도를 부담하지만 항복한 이후에 금방 이게 짧게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성거동이 좀 부족하고, 이럴 때는 형상계수가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H형광은 1.12에서 1.18 정도의 형상계수, 소위 쉐이프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형광은 뭐 요 정도로 가지고 있고,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큰 1.5의 형상계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계수의 의미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소성거동할 때 얼마만큼 연성을 가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형상계수를 따지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형상계수가 1.5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제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원형 단면을 가지는 부재에 중심 축하중이 300kN이 작용해서 길이가 5mm 늘어났을 때 부재의 전단 탄성 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3으로 가정하고 포성비는 0.25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재료역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재료역학에 해당되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전단 탄성 계수를 물었는데, 우리가 전단 탄성 계수를 물었으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단 탄성 계수 G라고 하는 것은 탄성 계수 2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거에 어떻게 되냐면 이 두 배의 1 플러스 누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요 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아송 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포아송비 누를 주어졌고, 전단 탄성 계수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거, 이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하냐면 2를 구하면 됩니다. 탄성 계수를 구하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전단 탄성 계수 G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탄성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포성 후크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 길이, 단면적 등등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시그마가 A분의 P이고 입실론이 원래의 길이분의 델타,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E를 구해야 되니까 E만 남기고 양변에다가 델타를 나눠주고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탄성계수 E라고 하는 것은 A 델타분의 P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걸 E를 바로 걸 수 있겠죠. P가 하중 P가 중심 축하중 300kN이고 300kN, 단위를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뉴턴, 킬로뉴턴 혼재되어 나올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막 복잡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1000mm, 원래 L 길이가 1000mm입니다. 1000mm인데 늘어난 길이가 5mm, 여기가 5mm이고 단면적은
파이를 3으로 가정해서 계산해라고 하니까 파이가 3이고 이 지름이 40이니까 4분의 파이 d 4승 파이 d 제곱으로 해도 되고 파이 r 제곱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니까 3 곱하기 반지름이 20이니까 3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파이 r 제곱으로 하면 단면적이 되고 요 식들을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다 보면 여기가 400이 되고 3 곱하기 400이 되고 요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것도 밀리미터고 요것도 밀리미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탄성 계수는 뉴턴 퍼 밀리미터로 메가파스칼로 나오는데 그럼 요 킬로뉴턴을 1000을 곱해주면 뉴턴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메가파스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자 3, 4, 1200이 되고 곱하기 5를 하면 이거는 6000이 되니까 6000이 되니까 여기 1000하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6분의 30만이 되네. 그죠? 6분의 30만이니까 6분의 30만이 되니까 이거는 3, 2에 10만이 되고 5만이 되네. 5만 메가파스칼이 되죠. 그죠? 5만 메가파스칼을 근데 기가파스칼이니까 이거를 10의 3승을 줄여줘도 됩니다. 그럼 50이니까 이걸 줄여주면 이제 기가파스칼은 요게 10의 3승이고 10의 6승이고 10의 9승이니까 여기다가 3개를 줄이면 50 기가파스칼이 되네. 그죠? 50 기가파스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면 분자가 50이고 분모는 2배의 1 플러스 누가 0.25 이렇게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1.25 1.25 곱하기 2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죠? 2.5에 50이 되니까 이거는 20이 되네. 20. 맞나? 예, 2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이 전단탄화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계산할 때 이거 단위를 잘 활용을 해가 제가 했던 것처럼 메가파스칼인지 기가파스칼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우리가 전단탄성계수하고 탄성계수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탄성계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탄성계수를 이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찾는 문제인데 어쨌든 계산을 두 단계로 복잡한 식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이번에 이제 난이도 상으로 나왔던 한 서너 문제 가운데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이거 보의 힘을 받는 보의 단면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단면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직사각형하고 원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원형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직사각형의 단면계수 그러니까 S 직사각형의 단면계수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6분의 BH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형의 단면계수는 이거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64분의 파이 d 4승을 2분의 d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원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64분의 파이 d 4승인데 그것을 원의 상하 연단 이게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고 상하 연단거리 요게 이제 2분의 d니까 연단거리 2분의 d로 나눠주면 원의 단면 계수는 32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6분의 bh 제곱. 요걸 쓰면 여기 있는 서술된 문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이 내용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를 보면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고, 원형 단면에서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단면 개수는 8배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 D의 삼성인데 D는 결국은 2분의 D가 R이니까 D는 2배의 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의 삼성은 2R의 삼성이니까 D가 2배가 되면 단면 개수는 당연히 2의 삼성배지, 그지? 2의 삼성배로 되니까 8배가 되는 게 맞지. 맞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단면에서 폭을 2배로 증가시키면 폭이 B잖아요. 그죠? B를 직사각형 단면 개수는 B에 비례하니까 B가 2배가 되면 이것도 2배가 되겠지. 위에 있는 건 요건 비례고 반비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 직사각형 단면의 항복 모멘트는 단면 개수의 항복 응력을 곱해서 구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아까 나왔다시피 M은 이제 S에다가 F와 이렇게 됐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바로 1번 문제에서인가 설명했는데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단면 개수고 항복 응력을 곱해갖고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은 시그마는 I분의 MY라고 하는 휘먹력에서 나왔는데 I분의 Y 이게 S분의 1이니까 S분의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시그마가 F가 되니까. 응력이 최대치, 그 부재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는 그게 강도가 되니까 응력하고 강도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고. 그럼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린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왜 틀렸는지. 면적이 같고 높이의 비가 1대2인 두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개수의 비는 1대4이다. 자, 면적은 같은데 높이의 비가 1대2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면적은 이것의 면적 A가 있고 이것의 면적 A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제 1이고 2이고 2이고 1 이렇게 돼야지 이게 면적이 같지, 그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면적이 같은데 면적이 같고 높이가 1대2, 지금 1대2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에 두 직사각의 단면 개수의 비는 1대4이다. 단면 개수는 6분의 BH의 제곱이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여기는 B가 2고 H가 1이니까 이것은 6은 똑같으니까 양쪽에 생략하고 B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1, 1이 되네, 그제?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높이가 2배인데 여기는 B 1 곱하기 2의 제곱 1이 되네, 그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실증형 검토지, 그지? 똑같은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우리가 실증을 해보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단면 개수를 여기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단면적은 똑같은데 높이가 1대2인 경우에 대해서 단면 개수는 요거는 2가 나오고 물론 이제 6분의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대4니까 결국은 1대2로 되네, 그죠?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실정형 문제를 가지고 풀어봤을 때 단면 개수의 비는 1대4이다라는 건 틀리겠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이것은 이제 이번에 트러스에 나온 문제 가운데, 트러스가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 가운데 보통 트러스가 나오면 이제 트러스의 영부제를 구하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소드 오브 섹션이죠, 그죠? 절단법 또는 단면법을 이용해서 이제 부재력을 구하는 건데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수직 부재 CD 요 부재 CD 요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라. 부재력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점법이라고 해갖고 절점법은 이것은 각 절점에서의 힘의 평형을
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절점은 트러스의 모든 절점은 이 절점은 뭐냐면 트러스의 모든 절점은 이게 힌지입니다. 힌지 핀이니까 힌지는 수직 수평력은 전달하고 그러니까 수직력 수평력은 전달하는데 모멘트는 힌지는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 수평에 대한 힘의 평형식 두 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F V는 0, 시그마 F H는 0, 이 두 개만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M은 0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식을 우리가 두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미지 부재력이 두 개인 미지 부재력이 두 개 만나는 절점에서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힘의 평형식 이거 두 개를 이용해 갖고 순차적으로 여기서 시작해 갖고 순차적으로 부재력을 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저기 저 AB 반력도 구하고 또 지금 보면 B점에서의 수평 라인까지 이제 높이도 안 주어졌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기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소위 절단법 또는 단면법이라고 하는데 메소드 오브 섹션. 그래서 절단법 또는 단면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섹션으로 잘라가지고 부재를 잘라가지고 잘려진 부재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가지고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하는데 부재를 이렇게 자르는데 절단을 하는데 어디다가 절단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력, 구하는 부재가 포함이 되도록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부재에 부재력을 구하기 때문에 이가 포함이 되도록 자르는데 트러스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트러스가 힘의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구하는 부재를 포함을 해갖고 트러스가 이제 이렇게 이런 트러스가 있는데 이 트러스에 이제 내가 이 부재의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부재의 부재력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재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좌 또는 우에 이 트러스도 힘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지금 이 부재의 부재력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재력 이거 이 부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트러스의 부재력. 이게 트러스의 부재력인데 이 트러스의 부재력이 이 트러스를 잡고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거거든. 부재력 그 힘이. 그래가지고 이게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잘라도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평형을 유지하는데 다만 이 트러스를 잘랐을 때 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절점이 아니고 트러스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조 시스템은 잘랐을 때 구조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 세 개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구조든 간에 우리가 정정 구조는 시그마 F V는 0, 시그마 F 수평화 방향의 힘의 합력은 0, 시그마 M은 0. 이 세 개를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방정식이 세 개입니다. 방정식이 세 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트러스의 부재를 자를 때 구하는 미지 부재가 3개 이하로 되도록 잘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방정식의 수는 3개인데 4개가 포함되도록 자르면 그거 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3개 이하의 부재가 잘리도록 부재를 절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이 CD 부재가 내가 구하는 부재력이니까 CD 부재가 포함되도록 3개 이하로 걸치도록 자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4개, 5개 되니까 하나, 둘, 3개 되도록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이 부재 3개가 잘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좌 또는 우를 보는데 우리는 어디를 봐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보면 이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심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AB 부재력 AB 부재의 A 지점, B 지점의 반력을 구할 필요도 없이 바로 부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력을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는 절차는 반력 VB, VA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단법으로 쓰면 이 심플한 경우에는 반력을 구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잘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이쪽은 트러스 부재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여기에 지금 부재력은 다 인장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 C하고 D 요거를 2점이라고 하면 C의 부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CD의 부재력이 인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A 여기를 F라고 한다면 FD의 부재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이제 잘렸는데 이 세 개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힘의 평형식 이걸 이용해 갖고 세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식이 세 개니까. 식이 세 개면 무조건 미지수 세 개는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식을 세우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절단법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구하는 부재가 포함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만약에 구하는 부재가 있고 구하는 부재 외에 나머지 두 개 부재를 선택을 해갖고 이 부재가 두 개 부재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만나는 점 거기에서 모멘트는 0을 취하면 쉽게 구하는 부재의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린 부재가 CE하고 CD하고 FD 이 세 개인데 이 중에 CD를 구하니까 CD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FD하고 CE 부재가 만나는 점 이거 부재를 연장을 하면 쭉 어디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거 연장을 하면 쭉 어디 만나겠죠. 그죠? 이거 두 개를 연장하니까 어디서 만나면 A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CE의 부재력은 A점을 통과하는 힘이니까 모멘트가 0이 되잖아요. 그죠? 힘 곱하기 수직한 거리인데 거리가 없으니까. 또 FT의 이 부재력 이것도 A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힘은 있는데 거리가 없으니까 모멘트가 0이 되죠. 그럼 모멘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고 부재의 힘 P로 인해서 생기는 요 모멘트, 이 모멘트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 부재 F, CD 이 부재력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단면법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번에 매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른 그 절단한 좌측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부재력을 이렇게 CE, CD, FD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나서 시그마 M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라고 취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A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아까도 보았듯이 이 P가 요 거리 스몰 a 거리를 가지고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 또 요 P가 이 스몰 a 거리를 가지고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내가 가정한 이 FCD 이 힘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리는 AAA니까 3A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P 이걸 그대로 쓰면 P 곱하기 거리 A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도 P 곱하기 거리 EA 여기 힘 곱하기 거리죠. 또 플러스 내가 구하고자 하는 FCD 곱하기 거리는 AAA니까 수직한 거리는 3A죠. 그죠? 거리 3A 이거는 0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FCD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PA가 되고 이거 EPA가 되고 이걸 더하면 3PA가 되잖아요. 그죠? 3PA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FCD 곱하기 3A니까 3A를 1로 나눠주면 되겠지. 3A로 나눠주면 3 약분되고 AA 약분되니까 결국은 FCD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FCD는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FCD니까 여기서 결국 FCD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인장으로 가정했는데 인장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인장으로 가정했는데 인장이 아니고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말은 인장으로 가정했으니까 압축력이라는 말이지. 그지? 항상 우리가 가정할 때는 항상 인장으로 가정을 해갖고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면 인정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압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가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FCD는 마이너스 P가 나왔기 때문에 크기는 P고 방향은 압축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P 압축력인 2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별로 원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절단법의
원리를 알고 이걸 적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 높이나 이런 수치를 안 주어졌다는 말은 절단법으로 풀어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6번. 6번은 이게 이제 평면 역계에서 나란한 방향의 힘의 합력을 구하면, 합력은 더하기나 빼면 되는데 합력의 작용점의 위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소위 바리뇽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점에서 모멘트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힘 곱하기 이 거리 플러스 이 힘 곱하기 이 거리 하고 한 것은 합력 곱하기 요 거리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x를, 여기서부터 x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모멘트를 취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P2는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이제 나란한 방향의 힘,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쪽으로 2kN 작용하고 여기에 P2가 있고 여기에 10kN 있는데 이것의 합력이 20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란한 방향의 힘의 합력은 같은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은 빼니까 이거와 이거 세 개를 더해가지고 20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P2가 2고 10이니까 이게 8이 되겠네. 그죠? 8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모멘트를 취하는데 여기서부터 요 거리를, 합력까지 거리를 x로 줬고 이거는 5m, 이거는 3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뇽의 정리를 적용하는데 요 P2가 있는 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는 게 가장 쉽겠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P2에서 모멘트를, 요 점을 O라고 하고 모멘트를 O점에서 모멘트를 취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 곱하기 5m가 이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힘으로 인한 모멘트는 2kN 곱하기 5m. 그 다음 요것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0kN 곱하기 거리는 x, 여기 x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이건 우리가 반대로 써갖고 3 플러스 x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합력 곱하기 요 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요것은 이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합력 20kN 곱하기 거리는 x, 이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식이 하나고 미지수 x가 하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2, 5, 10이고 마이너스 요거는 30 마이너스 10x, 요거는 요 20x니까 이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20x가 마이너스 20x가 되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20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의 x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0에다가 여기를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2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다시 계산 과정을 검토해 봅시다. 2, 5, 10이고 10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x고 20 곱하기 x가 20 곱하기 x가 이 지금 여기서 볼 때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내가 요걸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 요거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x입니다. 방향이 이제 왜냐하면 정리학적으로 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보고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22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10 맞고 이거는 30에다가 10x 맞고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에다가 여기 가면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20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10x는 0 이렇게 되네. 그지? 산수를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x는 20 나누기 10 이렇게 되면 2가 되네. 2m. 예, 그래서 2m가 되니까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직접 차분하게 풀어보면 뭐 금방 뭐 발인용의 정리를 알면 그 이제 모멘트 원리라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각각의 모멘트의 합은 합력의 모멘트와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멘트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이것은 이제 재력학의 추억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 축방향으로, 강봉의 축방향으로 이런 힘들이 작용할 때 축방향 응력 또는 변형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여기 이제 단면적하고 탄성계수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변형, 축방향의 변형량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그마는 아까도 썼지만 이 입실론 이 관계에서 입실론 L분의 델타 L이고 이건 A분의 P니까 여기서 우리가 델타 L 늘어난 길이 지금 변형량이잖아요. 그죠? 변형량이니까 늘어난 길이 델타를 구하면 이거는 A 곱하기 2분의 힘 P 곱하기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요 델타를 구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총 전체 변형량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각 구간마다, 그러니까 AB 구간이 있고 BC 구간이 있고 CD 구간이 있는데 각 구간마다 충력이, 힘이 P가 다르기 때문에, 또 길이 L도 다르기 때문에 P하고 L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고 각각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 델타 I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 구간, CD 구간, BC, CD 구간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길이하고 단면적하고 탄성계수는 A하고 E는 다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뭐 고정이고 이쪽은 고정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50이 발리게 되는데 CD 구간부터 이렇게 잘라갖고 보면 CD 구간에서는 힘이 70kN이 인장으로 작용하죠. 그죠? 당기는 힘이니까 여기는 70kN이 인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BC 구간을 이렇게 잘라보면 70kN이 인장으로 작용하는데 이쪽 방향 C에서 반대 방향으로 30kN를 미니까 여기는 남는 게 40kN이 인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남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AB 구간은 이렇게 보면 40kN이 인장으로 작용하는데 플러스 여기서 10kN이 더 플러스 되니까 여기는 결국은 50kN이 인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각각 힘을 PI를 다 알았습니다. PI를 구간 AB, BC, CD에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B 구간에 대해서 식을 쓰면 이거는 이제 A는 다 똑같으니까 상수나 마찬가지죠. A분의 P가 50이고 L이 1m입니다. PL 1m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C 구간은 A 2분의 P가 40kN이고 L이 2m입니다. 2m 이렇게 되고, 그 다음 CD 구간은 A 2분의 P가 70kN이고 길이 L이 1m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저게 나오겠죠. 그래갖고 A로 통분이 되니까 A 200이고 200mm의 제곱이네. A는 200mm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하고 혼용이 되기 때문에. 탄성계수 E는 200kPa니까 이거를 킬로뉴턴 기가파스칼이고 밀리미터니까 기가파스칼 그대로 적어도 되겠네. 200 기가파스칼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요거를 적으면 50에다가 1m니까 이거를 밀리미터로 곱해주면 5만이 되겠죠. 5만. 50에다가 1000 플러스 4, 2, 80에다가 메타를 밀리미터로 고쳐주면 8만이 되고, 플러스 70에다가 1m를 밀리미터로 고쳐주면 7만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거를 곱하면 4만이잖아요. 그죠?
4만인데 밀리미터에 제곱하고 기가파스칼이 되고 요것도 이제 전부 위에가 킬로뉴턴 밀리미터거든. 킬로뉴턴 밀리미터거든. 그러면 이제 밀리미터에 제곱하고 이게 날아가고 킬로뉴턴하고 기가파스칼하고 이제 이 약분이 돼가 밀리미터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4개하고 4개를 다 없애면 이거는 4분의 5, 8, 7을 더하면 15, 20이 되네. 그죠? 요거 15에다 5 되니까 20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5가 되네. 그래서 5 밀리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워낙 자주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델타는 이 후크의 법칙에서 A분의 P를 가지고 각 구간마다 P를 쉽게 말하면 P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각 구간마다 이 델타를 해가지고 이걸 중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탄성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을 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5가 되고, 그 다음 8번은 자, 길이가 500이고 지름이 50인 강봉 양단의 축하중이 작용해서 길이가 0.1, 지름이 0.01 변형됐을 때 강봉구제 포화성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포화성비라는 거 공부했죠, 그죠? 포화성비, 부하성 뭐 여러 개 있는데 포화성비 이건 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변형률인데 힘을 이제 강봉이 이렇게 있을 때 힘을 가하는 방향의 변형률을 우리가 입실론 1이라고 하고 힘을 가하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 이쪽 방향의 변형률 이거를 우리가 입실론 2라고 했을 때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이거를 포성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구해보면 입실론 1은 원래 강봉의 길이가 500mm였는데 축하중에 있어서 길이가 0.1mm 변형돼서니까 이거는 이제 500분의 0.1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지름은 50mm, 지름은 여기 50mm였는데 지름이 0.01mm 변형됐다. 이 말은 변형량이 0.01mm니까 그대로 입실론 2는 50분의 0.01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누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곱하면 5분의, 이렇게 곱하면 이것도 두 개의 0.01, 이것도 5가 되네, 그죠? 이렇게 1이 되네, 1. 이 아니고 0.1이 돼. 5고 500분의 0.1이 아닌데 내가 헷갈렸습니다. 0.00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5가 아니고 0.5가 되네, 그죠? 0.5가 되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눠주면 이게 0.1이 되네, 그죠? 그래서 0.1,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요 산수, 소수점이가 이렇게 될 땐 지금처럼 저처럼 실수하기 쉬운데 다행히 1이라는 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검산을 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을 알면 포화성비가 뭐다는 걸 알면 이건 뭐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8번 문제 한번 보면 8번 포화성비 방금 이제 풀었던 문제고 계속해서 9번 문제. 이번에는 이제 모처럼 부재력 다이어그램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양당 고정보의 정성적인 전단력 선도, 그러니까 정성적이라는 말은 전단력 선도의 모양, 그래프 계획만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하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할 때, 하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할 때 하중보다 한 차수, 등분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크기가 상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가 뭐 오메가는 5 kN/m 이렇게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이것을 보다 한 차수 높은 게 이제 전단력 다이어그램입니다. 전단력도는 이게 하중이 등분포 하중이면 전단력도는 1차 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것은 직선이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이 이렇게 오메가로 작용하게 되면 두 단순 보이든 지금처럼 양단 고정 보이든 A, B 양단의 이 동일한 하중에 대해서 여기 절반만큼의 발력이 생깁니다. 수직 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직 발력에서부터
전단력이 시작되니까 수직 발력만큼 A단에서 올라오고 B단에서 수직 발력만큼 올라오니까 이 두 개 사이에는 전단력은 이렇게 이제 기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수직 발력이 되고 요게 수직 발력이 되고 그래프형은 이렇게 일차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쉽죠. 볼 것 없이 이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크게 따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10번도 그림과 같은 반경이 R인 강체 원판의 세 점 A, B, C 각각의 EP에 힘이 작용하는 평면 역계에서 O점, 원의 중심이죠. O점, 원의 중심에 대한 모멘트, 합 모멘트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의 정의가 이게 힘 곱하기 내가 구하는 점, 그러니까 고려하는 점부터 힘까지의 수직한 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힘 곱하기 P, 힘 P 곱하기 수직한 거리 L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멘트의 정의가. 그래서 요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O점에서 A점에는 EP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O점을 통과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O점을 통과하는, 연장해서 O점을 통과하는 이런 힘은 O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P점을 EP로 통과하는 이것도 역시 보면 O점을 통과하는 힘이니까 EP, 크기는 EP가 있지만 모멘트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점, B점에 있는 힘들은 O점에 모멘트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 다음 C점에 있는 힘은 이렇게 보면 이게 힘이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힘을 분해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O점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에 C점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하면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E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요 각도를 보면 요게 30도라는 겁니다. 요 각도 사이각이. 그러니까 이런 EP라는 이 힘은 실제로 모멘트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OC 연장선의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하고 OC 연장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힘, 이렇게 가는 힘, 요건 전단력을 따질 때, 그 다음 수직한 방향에 가는 힘, 요거는 모멘트를 따질 때 쓰는 거거든요. 요게 EP니까, EP고, 요 각이 30도면, 요 각이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억각이 있어요. 요게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도일 때는 이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니네.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그렸네. 이게 이렇게 돼갖고, 요 각이 30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30도이고, 그럴 때는 이제, 1대, 2대, 여기 루트 3b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경사로 준 이게 EP라는 얘기잖아요. EP니까, 요 수직한, 그러니까 힘에서 모멘트를 일으키는 수직한 힘은 1이 되는 거지, 1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EP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방향은 루트 3이고 이 방향은 1이고 이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1이 된다는 거죠. 1P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P가 된다는 거니까 O점에서의 모멘트는 이 힘 1P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 R이 되겠지. R. 여기 R이 되니까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R이 되니까 그래서 모멘트는 MO에서 모멘트는 1P 곱하기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A점, B점을 통과하는 EP는 모멘트가 없고 0이니까 C점을 통과하는 EP 힘의 이쪽 방향 불력, 이거만큼 모멘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 힘 P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되겠고 모멘트는 P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 그림과 같은 양단의 내민보의 중앙 C점에서 휘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하중 P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뭐 기존에 많이 기출되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어렵진 않을 텐데 양단으로
내민보인데 이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디귿자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앙점 C점 여기잖아요, 그죠? 중앙점 이포의 중앙점 여기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C점에서 모멘트가 0이 된다는 말은 C점에서 모멘트를 식을 세워갖고 MC 식을 세워갖고 이게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0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값들을 계산을 하면 저와 같은 식 중에 하나로 주어지겠지, 그지? 그럼 C점의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지. C점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 내민보에서 AB 구간에 오메가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이 길이가 L이니까 2L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AB 구간에 있는 등분포 하중 오메가로 인한 힘을 집중 하중,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B 구간에 여기는 지금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오메가라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요 시점에서의 모멘트가 0이 될 때 하중 P가 얼마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쪽으로 P가 작용을 하고 여기에 이쪽으로 P가 작용을 하는데 이 P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MC 시점에서 모멘트 식을 세워보면 되는데 시점에서 모멘트 식을 세우기 위해서 오메가가 A점하고 B점의 반력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요 길이가 요게 L이고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곱하기 2L 요 전체 하중은 오메가 곱하기 2L이고 이걸 이제 하나의 집중 하중으로 등가의 집중 하중으로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곱하기 2L이 이 AB 구간의 중심인 시점 여기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지. 요게 그래서 요게 오메가 곱하기 2L이니까 2 오메가 L이라는 하중이 되는 거죠. 이 오메가 L이라는 하중이 여기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AB 구간의 제일 중심에 이 오메가 L이 작용하니까 여기 우리가 수직 반력 VA, RA, RB는 이것의 절반이 이쪽으로 가까워야 되겠지. 그래서 RA도 오메가 L이고 R 수직 반력 RB도 오메가 L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알면 요거 가지고 시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모멘트 취할 때는 좌우 대칭이니까 좌를 취해도 되고 우를 취해도 되고 어느 정도 어느 쪽 한쪽만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높이가 2분의 L이고 그러니까 시점에 이번에는 시점에 내가 우측에 대해서 모멘트를 한번 취해 봅시다. 그러면 시점에 우측의 모멘트를 취할 때 제일 먼 값부터 계산을 하고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MC는 자 시점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이 힘의 모멘트를 한번 취해 봅시다. 그럼 이제 시측에 있는 우측의 모멘트를 취하기 위해서 요 힘은 요거 오메가 곱하기 절반 L이 요 절반인 지점 2분의 L 지점에 여기서 오메가 L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모멘트를 취하면 먼저 시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다 뭐가 해야 되냐면 이 힘 P가 있고 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B가 이 방향으로 있고 오메가 L이 요 거리 2분의 1만큼 있는 거 요거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취해보면 이번에 P 곱하기 이게 이제 이 방향이니까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시계 방향이 플러스는 거죠. P 곱하기 높이는 요 수직한 여기 시점에 수직한 거리는 2분의 L이니까 2분의 L이 있고 그다음 요 RB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B가 오메가 L이지, 그지? 오메가 L 곱하기 거리는 RB는 여기서 시점에서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는 L이 되겠고 이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 요 오메가 L은 여기서 2분의 L만큼 떨어지는데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이번에는 오메가 L 곱하기 거리는 2분의 L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점에서 모멘트가 여기 이제 MC가 있는데 여기 작용하는 MC가 이게 MC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플러스 여기 시점에 있는 부재력 모멘트 MC가 있는데 MC는 0이 되니까 MC는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0이라고 하는 말이지, 그지? 모멘트가 0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P를 구하라고 하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요식만 그대로 정리하면 여기에 이제 오메가 L 제곱이 마이너스로 되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되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L 곱하기 P 이렇게 되니까
P는 양변에다가 이걸 정리를 해갖고 오메가 1에서 2분의 오메가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1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주고 이 약분되고 L 약분 시키면 P는 L이 오메가가 되네. 그죠? 결국은 P는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오메가 여기 L이 L 제곱이었는데 내가 헷갈리네. L 제곱이었는데 L 제곱하고 L 하나 약분하니까 L이 오메가 L이 남네. 그죠? 오메가 L. 여기에서 오메가 1 제곱이니까 2분의 오메가 1 제곱이 되니까 L하고 오메가를 L 약분시키면 오메가 1이 남아서니까 2 약분되고 그냥 오메가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답은 오메가 1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이거는 이제 이런 유형의 이제 재료역학 문제가 이번에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요건 조금 우리가 해설 강의 마치고 시간이 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케이블로 지지된 강체보, 이거 이제 강체보와 연결된 겁니다. 이제 요 BC가 강체보입니다. 이 BC. BC 강체보라는 말은 이 BC는 이런 힘으로 인해서 이 위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이게 자체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이런 하중이 작용하면 보고 이렇게 미소 변형이 생기는데 강체보는 이게 생기지 않고 이런 하중이 작용하면 그냥 이게 그대로 이대로 이동만 하지 이런 변형은 생기지 않는 거. 이걸 강체라고 합니다. 강체.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강체보인데 강체보에 이제 요 위치에 X 떨어진 요 위치에 OP라는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요 BC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거리 X, 요 거리 X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요렇게 있던 BC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이 매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고 요거는 3L이고 요것은 2L일 때 여기에 OP가 작용했을 때 요 거리 X가 얼마냐? 이 전체 거리는 A입니다. A. 이랬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요 B하고 요 C, BC가 이게 강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OP가 작용해갖고 이게 수평을 유지한다는 말은 강체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3L하고 2L이 늘어나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수평을 유지가 내려오기만 하지 이것 자체의 변형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갖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 B점에서 이 케이블의 요 수직 요 방향 늘어난 길이 하고 요 C점에서 요 케이블의 요 방향 늘어난 길이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델타 B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것을 늘어난 길이 요것을 우리가 델타 C라고 한다면 델타 B와 델타 C가 같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이게 이제 수평을 유지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오지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조건일 때 요 X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OP가 작용할 때 이게 두 개가 수평을 유지하려면 여기에 작용하는 반력 여기에 작용하는 이 반력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이 반력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X를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 이거 식을 쓰면 요 반력 이거를 우리가 RB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RC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시그마는 A분의 시그마는 E 입실론에서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것은 A 2분의 P 여기는 R이죠. 그죠? 여기는 R, P, L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케이블의 재료와 단면적은 동일하다는 말은 A가 같고 재료가 같다는 말은 E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R, P하고 L, B가 되고 요게 이제 B가 되고 델타 C는 A
2분의 RC하고 LC라고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RB, RC를 구할 수 있으니까 RB, RC를 구하면 X 거리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X하고 이제 이 힘 OP일 때 여기서 모멘트를 취하면 OP 곱하기 X는 X 마이너스 RC 곱하기 A 하면 X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AE는 같으니까 AE를 먼저 일단 약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B 곱하기 L이 저기 뭐냐면 3L입니다. 여기가 3L이고 이게는 뭐냐면 RC가 있죠, 그죠? RC 곱하기 여기는 거리가 2L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RB하고 RC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결국은 RB는 여기에 이 LL 약분되니까 옆으로 넘어가면 3분의 2 RC가 되네,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그마 FY는 0에서부터 RB하고 RC 두 개를 수직한 반력 두 개를 더한 거하고 OP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RB하고 더하기 RC 한 개 OP잖아요, 그죠? OP가 되고 또 RB가 3분의 2 RC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 관계에다가 O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RB는 3P가 되고 RC는 2P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RB 대신 여기다가 3분의 2 RC 플러스 RC는 3분의 5 RC가 OP니까 RC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3분의 1P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RC가 2P가 되고 RB가 3P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OP가 여기 나오는 요 RB가 2P라고 했죠, 2P. 계산해서 RB가 2P가 되고 RC가 3P라고 했죠. 요게 2P가 되고 RC가 3P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2 곱하기 3하고 2 곱하기 2가 똑같으니까 요게 이제 2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OP가 2대 3으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X는 B점에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지. 모멘트는 이 힘 곱하기 요 거리에다가 이 힘 곱하기 A로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시그마 MB는 0이 되니까 시그마 MB를 해서 시계 방향으로 OP 곱하기 X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으로 RC는 3P라고 하니까 3P 곱하기 거리 A 이거는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좌변을 그대로 두고 우변에다가 5로 나눠주면 3분의 5 PP는 약분되고 A 이렇게 남네, 그죠? 아니다, 반대다, 반대. 5분의 3, 5로 나눠줘, 5P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다 5P로 나눠주니까 5분의 3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이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내니까 5분의 3이니까 0.6이지, 그죠? 0.6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6A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비례식 문제에 가까운데 강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강체에 매달린 줄이나 또는 강체에 연결된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의 거동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오니까 그 관계를 조금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영양선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한번 풀어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보의 연행하중 이 두 개가 이렇게 작용할 때 지점 A에서 최대 발력, 자 A 지점의 발력에 대한 영향선은 일단
A 지점에다가 기선을 긋고 종거 1, 요 종거가 요게 1이 되는 요점을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A 지점의 반력에 대한 영향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연행하중이 4kN하고 8kN의 연행하중이 2m 간격으로 쭉 이동해 갈 때 최대 반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가 A 지점에 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가 최대 반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 4kN 여기 올라오면 여기 2m 떨어져서 여기에 8kN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때 최대 반력은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8 곱하기 종거 요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종거 요건데 요 종거 길이는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전체 길이가 10m일 때 요쪽 A점의 종거가 1이면 요게 2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8m잖아요. 8m일 때 요 종거는 0.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반력 R 맥시멈은 이렇게 되겠지. 1 곱하기 4kN 플러스 0.8 곱하기 8kN이 되는 거죠? 8kN. 근데 이건 4하고 88이 6.4 하면 10.4kN이 되는 거죠? 10.4kN. 그래서 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동하중, 최대 반력이 이동하중 가운데 제일 쉬운 문제인데 절대 최대 휘 모멘트 같은 거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영향선 이동하중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제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과 같은 갤버보에서 10kN의 집중하중이 지금 저 AB 중앙에 작용할 때 허용 전달 능력을 고려한 B의 최소값, 이 단면 B가 이렇게 있는데 B하고 H는 0.5m인데 이 B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은 단 보의 허용 전달 능력이 300kPa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에 저 전단력이 작용했을 때 전단력 타우를 구하면 되겠잖아요. 타우를 구해갖고 타우 맥시멈 뭐 비슷비슷하게 타우 맥시멈을 구해갖고 타우 맥시멈은 이제 이런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전단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최대 전단 능력 타우 맥시멈은 1.5배의 타우 평균 전단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평균 전단 능력은 이거는 A분의 V니까 A분의 V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1.5배의 A분의 V 단면적 A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0.5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V 전단력을 계산해 보면 되겠지. 자, 여기 10kN이 AB 구간에 작용한다. 이제 이게 갤버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갤버보는 여기에 10kN이 작용하고 여기 A, B가 이렇게 됩니다. B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D의 내민보가 각각 5m, 5m씩이네. 여기에 힌지가 롤러가 있고 여기에 롤러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반력이 이렇게 생기면 이 반력만큼 여기에 하중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내민보를 계산합니다. 이게 단순모 플러스 내민보 유형의 갤버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5m, 5m 중간에 10kN 작용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A 반력 5kN, B 반력 5kN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5kN이 역으로 이렇게 하중 5kN을 작용하겠지. 그러면 이 5kN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기 5m, 5m고 여기서 거리가 양쪽으로 똑같으니까 요만큼 여기도 요런 반력이 생기겠지. 그지? 그렇게 돼 갖고 요만큼 요런 반력이 생기겠지. 그래 갖고 이제 결국은 여기에 전단적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A 5kN만큼 올라왔다가 여기에 10kN만큼 내려왔다가 여기에 또 그대로 여기는 이제 5kN이 그대로 연결해서 오는 겁니다. 5kN 왔다가 여기에 여기가 5kN 여기도 또 반력이 5kN 이렇게 되니까 여기 10kN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5kN 이렇게 올라오네. 그러니까 여기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보기 때문에 이 보의
최대 전단력 V는 일단 5kN이 됩니다. 5kN이죠, 그죠? 10kN, 5kN이 됩니다. 전단력 V는. 그래서 요거는 5kN이 되겠습니다. 전단력은. 그래서 전단력은 그냥 사실은 10kN 실반을 가지고 바로 산정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하중이 그 10kN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이제 전단력이 허용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그마 타우 A가 있는데 타우 A가 얼마냐면 300kPa, 300K 파스칼이랍니다. 킬로파스칼. 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이 B를 구하면 되겠지. 그대로 식을 쓰면 1.5 곱하기 5 나누기 0.5 B가 300 킬로뉴턴 킬로파스칼 메타 단위를 메타 킬로뉴턴 킬로파스칼이니까 뉴턴 메타로 해가지고 파스칼로 고쳐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고 여기도 1000을 곱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똑같아지네. 결국은 똑같아지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약분을 하고 5하고 0.5를 약분을 하면 이게 1이 되니까 10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15가 되고 나누기 B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대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면 이제 B하고 300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0분의 15가 B 이게 이제 허용이니까 요까지 이상이 되지. 요래 되니까 B의 이게 이제 B가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B의 최소값이죠. 최소값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게 되니까 이걸 이제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5가 되니까 0.05가 되네, 그죠?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5가 되니까 0.05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식만 세울 줄 알면 간단하게 나머지는 산수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5번. 자, 잘하면 2시간 내에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조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이 초기 영역이 없는 양당 고정부에 20도씨의 온도 상승이 있을 때 보에 발생하는 충력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도 상승이 있을 때 충력 P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죠. 시그마는 A분의 P에서 P를 구하면 P는 시그마 곱하기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고 이 입실론 온도 변형률 입실론이라는 것은 알파 델타 T잖아요. 그죠? 요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온도 증가에 곱하기 이제 선팽창 계수, 일팽창 계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T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단면적 A를 곱해주면 되는데 시그마 T는 이 알파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요걸 쓰면 요건 이렇게 되고 다시 쓰면 이거는 이제 이 알파 델타 T에다가 곱하기 A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그마 T가 이렇게 되고 입실론 T는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요 알파 델타 T가 입실론이니까 이 입실론에다가 A를 곱한 거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제 써보면 탄성계수 E가 2.0 곱하기 10의 5성 메가파스칼이고 알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10의 5성, 10의 5성, 마이너스 5성 날아가는 거죠. 두 개 약분되고 곱하기 델타 T는 온도가 20도씨 상승했으니까 20도씨가 되고 단면적 A는 5000 제곱미터인 5000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에다가 곱하기 20에다가 곱하기 5000 하면 되겠네, 그제? 4, 2, 8, 5, 8에 40인데,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4, 2, 8하고, 80에다가 5000 하면, 400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우리가 이게 뉴턴이지, 그죠? 그러니까 40만 뉴턴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킬로 뉴턴으로 바뀌면 이제 요거 세 개를 날리고 400 킬로 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데 여기에 온도가 증가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밀게 되면 당연히 이 사이에 걸리는 힘은 당연히 압축력이 되겠지, 그치? 압축력. 밀리니까 압축력이 되겠지, 그치? 인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오산입니다. 이게 쭉 밀어나가니까 여기는 압축이 걸리는 거지. 팽창이 되니까. 그 사이에 고정된 두 지점 사이에 이게 온도로 팽창이 되니까 여기 사이에는 압축이, 밀리는 압축이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400 kN 압축력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16번이 이게 역시 이제 강체, 이건 강체가 아니고 이건 이제 스프링.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은 부정정입니다. 이 고정단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정 문제를 풀 때는 이 1차 부정정이죠, 그죠? 3개, 4개 반력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은 3개이기 때문에 부정정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변위일치법이라고, 변위일치법을 쓰거나,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하중하고 탄성계수, 이 스프링 탄성력하고 해서 생기는 변이가 일치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강성을 알기 때문에 강성도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강성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스프링에서 탄성 F는 K 델타라고 할 때, 우리가 델타하고 K, F하고 사이에 힘과 변형 사이에 비례상수, 이거를 우리가 K라고 하고 이걸 강성이라고 하고, 강성을 K를 알면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 이제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상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요런 관계식으로 K를 구하면 요게 강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성도를 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도를 구해가지고 강성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F하고 델타 관계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델타, 수직 채집량 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변일치법은 계산도 복잡하고 좀 길어지니까 강성도법을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런 여기 하중 P가 작용하고, 요 길이가 L일 때, 이런 캔틸레바에 하중 P가 작용하고 L일 때, 이때 캔틸레바에 하중으로 인한 처짐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처짐 때, 이때 요 델타, 이걸 원이라고 합시다. 델타 원은 우리가 1, 2, 2, 3, 6, 8일 때, 요 3에 해당되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3, 2, i분의 PL 3성이 되겠죠, 그죠? 3성. 요게 이제 요 델타 원을 힘 P로 인해서 여기에 생기는 처짐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스프링은, 이런 힘이 작용했을 때 이 스프링은 스프링 상수가 K라고, 스프링 상수 K라고 할 때, 이때 스프링은 스프링 힘 Fs는 스프링 상수 KS 플러스 델타가 되니까, 이때 스프링에 인한 델타, 위로 밀어 올리는 델타는 뭐냐 하면 저기에 스프링 강성 나와 있네. 스프링 강성 KS 나와 있습니다. 저기 스프링 강성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네. 그래서 스프링 강성 KS인데 여기 KS는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기 얼마냐면 100 kN per 메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요런 관계로 뽑아내면 요 K가 이 힘 캔틸레바의 보의 힘으로 인한 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P는 여기에
양변을 곱하고 나눠가지고 K 델타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게 강성도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P를 남겨두고 양변을 L3성으로 나눠주고 3EI를 곱해주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L3성분의 3EI 요게 이 캔틸레버의 힘 P가 작용할 때 강성도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성도하고 스프링 강성, 요 K하고 두 개를 합친 게 여기에 전체 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변형은, 여기 전체 변형은 델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F 햄은 K 델타니까 델타는 K분의 힘 이렇게 됩니다. 힘은 여기 스프링에 이제 발리게 되는 거지. 스프링 발력. 그랬을 때 B점은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K를 구하면 강성 K를 구하면 여기서 이 강성은 스프링 강성은 100이고 이 보의 이 휨 강성 요거는 L3성분의 3EI니까 요걸 다 구하면 L이 저기에 3m고 E가 EI, 보의 EI가 이제 100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100으로 주어졌으니까 요걸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구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K를 하나 구합니다. K를 하나 구하면 요 P도 알고 그러니까 요걸 구할 수 있는 거지. 3EI분의 1, 요걸 구해가지고 요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요 델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구하면 요거를 K빔이라고 했어요. K 보의 강성은 L이 3m고 3의 3성이고 3의 휨 강성 EI가 곱하기 100이니까 100 kN per 메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kN per 메타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3, 3, 9, 3, 9, 27이고 300인데 요걸 이제 3으로 약분을 하면 요거 9가 되고 여기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분의 100이 되는 거네. 그죠? 9분의 100. 그래서 요게 이제 9분의 100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K 보호 플러스 K 스프링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K 빔이 9분의 100이 되고 K 스프링은 여기 100이 나오잖아요. 그죠? 100이 되고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9분의 100이고 9분의 이거 그냥 100이니까 이거는 9분의 900으로 바꾸면 9분의 1000이 되네. 그죠? 9분의 100 플러스 9분의 900이니까 9분의 1000 되네. 그죠? 9분의 1000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스프링의 강성이 됩니다. 아니 스프링이 아니고 요 전체의 강성이 됩니다. 요 전체의 강성인데 요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이 1kN이니까 여기 이제 델타 저기 B라고 하는 것은 델타 B 토탈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K분의 P가 되니까 9분의 1000분의 1kN이 되는 거지. 1kN. 그러니까 1000분의 9가 되니까 이거는 1000분의 9가 아니고 1kN은 킬로뉴턴 메타고 킬로뉴턴 메타 제곱이고 그러면 메타가 남았고 그러면 0.09 요게 몇 1000분의 9니까 0.09 009네 0.009 메타가 되는 거지 단위가. 근데 요게 이제 밀리메타로 다음은 1000을 곱해야 되니까 9 밀리메타가 되겠습니다. 9 밀리메타. 요게 이제
메타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000을 곱하면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답은 9mm 1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복잡한데 이게 제일 이번에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이 비틀림 문제, 토션 문제가 나왔는데 비틀림 문제 이것도 조금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제 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3L인 양당 고정부의 B점의 비틀림 모멘트 T가 작용할 때 B점의 비틀림 각은 있습니다. 비틀림 각이 이제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파이 이거는 이제 GJ분의 TL이 됩니다. TL. 요거는 이제 부재의 길이고 요거는 이제 요게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토셔널 모멘트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G는 전단 탄성 계수고 J는 이제 이 비틀림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극단면 이차 모멘트 IP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계수들은 그대로 두고 값이 파이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토션이 생기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 힘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고정단인데 고정단을 여기에 고정단에 생기는 반력을 보면 저 힘으로 인해서 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비틀림 반력 TR 비틀림 모멘트 반력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데 이게 길이가 L일 때 T니까 길이가 2L이면 이건 이제 2분의 T가 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 2분의 T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비틀림 반력이 이제 여기에 TR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요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 생기는 이 비틀림 모멘트가 T이고 그다음 여기 생기는 반력이 TR이 되면 이것에 이제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TR을 이제 우리가 요 길이하고 T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길이가 L인데 이게 T이면 전체 길이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비틀림 모멘트의 평형을 써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T 곱하기 L하고 R 곱하기 3L 해가지고 비틀림 모멘트가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면 T 곱하기 L 마이너스 TRC 곱하기 3L이 0이 되니까 TRC는 이렇게 넘기면 3분의 1T가 되네, 그죠? 3분의 1T가 되는 건지. 그리고 TRC가 3분의 1T가 되고 이 전체 토션할 모멘트가 T니까 여기가 3분의 1T가 되면 여기는 3분의 2T의 반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비틀림 강성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TRC 곱하기 요 거리를 해주는 거나 여기에 TRA 곱하기 요 거리를 해주면 이제 그때 비틀림 각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TRC가 요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 T 곱하기 L 마이너스 TRC 곱하기 3L이 0이니까 TRC가 3분의 1T가 되니까 TRC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3분의 1T가 되면 요게 3분의 2T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비틀림 각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 힘 곱하기 요 거리를 하는 거나 요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요 거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T 곱하기 요거 L로 해주는 거나 GJ는 똑같고 또 이쪽에 있는 거 여기 GJ분의 또 이쪽에 있는 거 GJ분의 3분의 1T 곱하기 2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3분의 2 TL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모가 3분의 2 TL이 되니까
이게 분모의 분모가 분자로 내려오니까 2분의 3이 아니,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이건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3분의 2, 결국은 이건 3분의 2 CJ분의 T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T가 작용했을 때 길이가 서로 다를 때 A 지점, C 지점의 비틀림 모멘트 반력을 구해가지고 비틀림 각 파이를 구해나가는 건데, 개념을 알면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가 있는데 조금 하여튼 문제가 이까지를 개념까지를 찾아오는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분의 2 GJ분의 TL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번, 뭐 이건 연습도 많이 했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기출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소위 이제 이렇게 단순 지지되어 있는 유형인데, 여기는 K가 이게 이제 1인 거리가 되고, 여기는 단순 지지가 요거이기 때문에 힘 작용할 때 비지지 길이 요게 이제 KL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역시 요게 KL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R, 오일러의 좌우라 중 PCR이라고 하는 것은 KL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핀부재 2I가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건 다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이것도 다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KL 제곱분의 1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KL 제곱분이 1은 전체 길이 K가 1이고 1L이니까 이거는 이제 1번은 1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B는 길이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KL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L이니까 L을 1로 2분의 L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4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이건 1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L이 되는 거죠. KL이.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9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거는 9가 되겠지. 그래서 1대 4대 9. 이와 같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유사한 유형이 이제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응력 변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이거를 보면 1, 2, 3, 4가 있는데, 일단 탄성계수 단위는 응력의 단위하고 똑같죠. 메가파스칼로 탄성계수 21만 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지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그리고 연성재료의 경우에 항복과 동시에 파괴되는데, 그 연성재료라고 하는 것은 연신율이 크다는 얘기죠. 연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서 여기 항복하면 이렇게 길게 이만큼 오랜 동안 연성을 가진다니까 항복과 동시에 파괴되지 않는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 구간 하중을 재개하면 영구 변형이 발생. 이것도 맞습니다. 이 소성 구간에서 이런 데서 이제 하중을 재개하면 이게 회복되지 않고 여기 영구 변형이 생깁니다. 탄성 구간에서는 하중을 재개하면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이게 탄성이고, 소성 구간에서는 이 하중을 재개하더라도 이만큼의 원래 변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맞고, 첫 번째 모든 탄성 재료의 응력 변형률 순도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게 저게 틀린 말입니다. 뭐냐면 응력 변형률 순도가 탄성 재료라서 다 직선이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탄성 계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항복 하중의 절반까지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거 할선 탄성 계수를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탄성 재료로 하더라도 탄성 재료 탄성 응력 변형 순도가 다 시그마의 변형 순도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면, 자, 외팔부 자유단의 처짐을 물었는데, 자, 아까도 보았듯이 이제 이런 외팔부가 있고 여기에 하중 P가 작용했을 때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때 처짐, 우리 관심되는 건 이때 처짐각하고 처짐인데, 처짐은 1, 2, 3, 6, 8의 관계에서 이때 이제 집중 하중일 때는 3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델타, 이걸 B점이라고, 델타 B는 맥시멈이 되고, 이거는 3, 2, I분의 PL
삼성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요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요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만큼 요 길이 요게 이제 A가 되고 요게 B만큼 더 늘어나갖고 이랬을 때 이제 요 B점에서의 최대 처짐을 자유단이니까 여기를 찾아내는 건데 처진 곡선이 이제 이렇게 오면 여기는 이제 2차 곡선으로 생겨다가 여기 더 이상 하중이 없는 B하고 자유단 이거를 C라고 한다면 B하고 C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이 직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장만 됩니다. 그래서 요 처진 곡선에다가 요만큼을 대주면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총 델타가 되는데 요 처진 곡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A일 때 요때 처진 곡선 요 델타 이걸 B라고 하는 델타 B는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3,2i분의 P 요게 A의 삼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만큼 연장됐을 때 이거는 절대 여러분 공식 뭐 수식까지 되는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원리를 따져가고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장이 됐을 때 요거를 알잖아요. 그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요 사이각 라디안 관계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가 L이잖아요. 요 길이가 B잖아요. 그죠? B분의 요 거리 델타 이걸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각이 요게 처짐이 굉장히 작을 때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세타가 되고 세타가 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요 사이각 세타를 이렇게 알게 되면 델타는 어떻게 됩니까? B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타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에 요 처진각 세타 B를 알면 되겠죠. 요건 세타 B니까 세타 B는 요게 3일 때 세타 B는 2라고 했죠. 그죠? 2i분의 PL 2일 때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타 B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세타 B에다가 B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 길이 B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타 B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요걸 대주는데 요게 되는데 요 델타 요걸 2라고 합시다. 델타 2는 이렇게 되니까 세타 B 곱하기 B니까 세타 B가 2i분의 PL 제곱에다가 곱하기 여기 이거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B.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산수 결국 알고 보면 이거 두 개를 통분을 하면 되니까 B를 위로 올리고 2, 3은 그러니까 이제 6EI 맞죠? 6EI분의 여기에는 2PA 삼성이 되고 플러스 여기에는 3PL 제곱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에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P하고 A 제곱만 그대로 보면 되겠네. 따져보면 되겠네. 6EI분의 2PA 삼성 플러스 3PBL 이렇게 되니까 2PA 삼성 플러스 3PAB 여기 L제곱이 이게 L이 아니고 A죠. 그죠? A제곱인데 여기 A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A제곱을 PA제곱이 공통이 되니까 묶어내면 이것을 묶어내면 6EI분의 요 PA 제곱까지를 요거까지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PA 제곱을 묶어내면 2A 삼성에다가 두 개 묶어냈으니까 2A 플러스 3B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2A 플러스 3B 1번이네. 1번 6EI분의 PA 제곱에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유형이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또 뭐 등분포 하중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때 여러분들 기본형만 외우지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 나가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십 개 되는 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저도 못 외우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해갖고 억지로 2시간 이내에 다 이제 해설을 했습니다. 좀 급하게 달린다고 자세한 설명이 좀 생략된 것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나중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했습니다.